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 30분부터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징계위에 윤 총장이 직접 참석할지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저희들의 취재에 따르면 조금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막판까지 징계위의 면면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누가 징계위에 참석을 하게 될까요? 잠시 후에 이 모든 이야기,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상세하게 저희 돌직구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의 돌직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 30분부터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가 열리는데요. 저희들의 취재에 따르면 조금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일찍 법무부로 출근을 했습니다. 법무부 청사 징계위가 열리는 곳인데요. 전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등을 연결해서 생생한 현장 소식, 그리고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오늘 심층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등판하신 등판 선수 소개입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오늘도 법전 들고 출근한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초대 대변인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입,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박수현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김봉현의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수입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되고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의 지휘 행위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징계위원 명단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사법부에서 감사드립니다. 운명의 시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오늘이 운명의 날입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D-Day, 윤석열 운명의 날. 오늘 징계가 열리게 되고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절차와 구성 등의 위법성에 대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반면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고 윤 총장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줬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건건이 양측이 팽팽히 대립해 온 만큼 오늘 징계위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법무부에선 징계위가 열리게 됩니다. 그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기자 연결해서 징계위 소식과 현장 모습 전해 듣겠습니다. 자, 공태현 기자가 과천 법무부 청사에 나가 있습니다. 공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징계위에 출석을 합니까? 네, 지금부터 약 1시간 뒤인 오전 10시 30분부터 이곳 법무부 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아침 윤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특별변호인만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막판까지도 출석 여부를 고심했는데요. 기일 통지나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해온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출석이 징계위 개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대신 이완규 변호사 등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이 징계위에 출석해 절차적 문제를 따지고 핵심 징계 청구 사유로 제시된 판사 관련 문건에 대해 사찰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윤 총장은 오늘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 취재 잘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계속해서 징계위원 명단을 알려달라라고 요구를 해왔고 추 장관, 즉 법무부 측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징계위원회 명단 오늘 아침인데 공개가 됐습니까? 네, 징계위원들의 명단은 윤 총장 측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참석만 알려진 상황인데요.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 혐의자에게도 징계위원을 알려주지 않는 건 명백한 방어권 침해라며 명단 공개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한 적도 없고 법령에도 위배된다며 공개 요구를 일축했는데요. 오늘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이 이용구 차관 등을 포함해 징계위원 여럿을 상대로 무더기로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위는 징계가 청구된 윤 총장 혐의에 대해 다루기 전에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줄지부터 논의를 해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이성인 서울중앙지검장 등 증인 7명의 채택 여부 등에 따라 추가 회의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나 수위는 오늘 중에 결정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정부 과천청사 1동 건물에 기자들의 출입을 금지했는데요. 어제만 해도 징계위가 열리는 1동 건물 회의실과 다른 층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어젯밤 아예 별도 건물인 5동으로 언론 대기 장소를 바꾼 건데요. 법무부가 징계위에 대한 언론의 취재에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공태영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과천 징계위 현장에서 취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부장, 조금 전 이제 공태영 기자 연결해서 현장 모습 봤는데 기자가 리포팅을 하는 배경에 뭔가 상여 소리처럼 들리는 음성도 들렸고 공 기자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법무부의 청사, 직접 징계위가 열리는 장소에 기자들의 취재가 허용이 된 방침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또 그 법무부 청사, 그러니까 징계위가 열리는 장소에 대한 취재 접근 자체가 지금 막혔다. 이런 얘기도 지금 전해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법무부 청사에서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 청사까지 출입을 해서 징계위를 가까이에서 좀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었는데 오늘 법무부 청사가 아니라 공수처가 들어올 다른 청사에만 출입을 허용하겠다. 따라서 법무부 징계위원회 자체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법무부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글쎄 아마도 뭐 징계위 자체야 나중에 윤석열 총재가 변호인 등을 통해서도 다 알려질 거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막았다기보다는 아마도 징계위원들, 위촉된 외부 인사들의 부담감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언론이 워낙 관심이 크다 보니까 어떤 뭐 과열 취재 이런 것 때문에 징계위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회의를 하기 힘든 뭐 그런 상황이 올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기자들을 다른 건물로 이렇게 유도한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윤 총장이 과연 직접 출석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징계위원 명단이 결정돼서 공개가 됐는가? 조금 전 우리 기자에 연결했던 것처럼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징계위 명단은 윤 총장 측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다. 하나하나씩 좀 상세히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취재에 따르면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할지 말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 중이었다라는 얘기도 들려왔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징계위의 불참. 윤 총장 징계위 오늘 오전 10시 30분 참모들이 만류했다. 징계위에 절차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장이 직접 참석한다면 그 그림만으로도 징계위를 추인해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반대를 해왔다. 만류를 해왔다라는 취재 내용이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고요. 어제 윤 총장 측은 출석 여부를 오늘 오전에 알리겠다. 오늘 오전 변호인들만 출석키로 저희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이 참모들의 만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군요.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알려주겠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윤 총장 스스로도 고심이 깊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이제 출석을 하자는 쪽의 의견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용구 차관이 얼마 전에 텔레그램 문자를 보냈지만 총장의 실체에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니다. 결코 이 징계 청구 자체가 본인에게 전혀 뭐 부당한 징계 청구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나가서 떳떳하게 더 증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조금 전에 참모들이 주로 의견을 밝혔다는 게
지금 이 징계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감사를 처음 시작하고 그다음에 감사 그 건수들이 정해지고 그것에 대한 감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 전체가 다 위법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징계위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결국 그 징계위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이 출석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징계위에 징계가 열리기까지의 그 절차적 문제들을 절차적 위법성을 아주 면밀하게 지금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뭐 기피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증인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또 법무부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추가 감찰 내용을 공개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오늘 징계 과정 속에서 논란이 될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 징계 심의까지 최종까지 이르지 못할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마지막 피청구자의 어떤 최종 증언 이런 것까지 가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 굳이 윤 총장이 출석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판단도 같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추미애 장관이 일찍 법무부에 출근을 했습니다. 저희 취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 출근길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징계일을 앞두고 추 장관도 긴장한 듯한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관님, 징계위 공정성에 자꾸 거리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묵묵히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두 번째 관심 사항은 징계위원 명단을 과연 공개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윤 총장에게 이걸 전해주느냐 마느냐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직전까지 징계위원 명단을 두고 양측은 공방을 벌였고 윤 총장은 징계위원 명단 공개하라, 법무부는 징계위 명단은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다라고 서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결국 오늘 아침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윤 총장 측에게도 징계위 몇몇 명단에 대해서 통보해주지 않았다라고 조금 전 우리 출입기자가 보도를 했고요. 자, 그러자 윤 총장 측은 재반박, 징계 혐의자가 개별 신청할 경우에는 명단을 회시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다라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양쪽 다 법의 달인들이잖아요. 법 전문가들 둘이서 법률적인 해석을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꽤나 이례적인 상황인데 네네. 오늘 아침까지 당사자에게도 징계위 명단을 공개해주지 않은 것이 지금 논란이에요. 양측의 입장 봤고 법률가로서 정혁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는요, 징계 대상자가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검찰총장이 징계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겠죠. 없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꾸 하나하나 그 문구 하나하나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말꼬리 잡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징계위원 공개라고 하는 것은요, 언론이나 제3자한테 공개하는 게 그게 공개라는 의미이고 징계를 당하는 징계 혐의자 입장에서는 누가 나를 징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것을 기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조금 있다가 1시간 뒤만 되면 윤석열 총장 측에서 누가 징계위원인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가가지고 이 사람이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피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절차가 그만큼 더 늘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법무부에서 왜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처신을 갖다 하는지 조금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박정환 대변인과 박소연 전 대변인 두 분의 양측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입장 묻겠습니다. 징계위원 명단을 알려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윤 총장 측은 왜 징계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느냐, 대통령이 방어권을 보장하라 하지 않았느냐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한 건에 대해서 저는 법무부가 정면으로 잘못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피 신청 제도라는 게 없다면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기피 신청 자체가 있는데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무부가 피해자, 그러니까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고요.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의결의 공정성이라는 건 저희가 뭐 다른 그 심사를 할 경우 뭐 미리 심사위원 명단을 받아서 로비를 할까봐 걱정을 해서 그러는 건데 사실은 이게 로비의 문제가 아니라 기피를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저는 당연히 공개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 측에는 고지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얘기하는 규정에도 비밀보호 내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고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만은 이거는 좀 전에 정혁준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피의자 당사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당연히 고지를 해서 방어권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그림에도 나가고 있지만 양측의 다 주장이 일리가 있는 거죠. 우선 검사징계법은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서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 20조에 보면 우선 그 위원회 회의 자체를 공개할 수 없고 두 번째 출석할 그리고 출석한 사전사후의 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위원이 그 회의에서 발언한 문서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공무원 징계령에 정확히 되어 있고 그러나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그에 대해서 그 징계 대상자에게는 뭐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뭡니까? 아까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일입니다. 좀 그거 가지고 서로 규정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좀 서로 좀 품격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윤 총장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판사 문건을 작성해서 뭐 세평을 모았다라든 뭐 이런 어떤 의혹도 받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뭐 방어권이라고 하는 게 그 명단을 미리 가져야 방어권이 뭐 보장이 되는가. 저는 그래서 방어권을 가지려면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하니 저는 윤 총장이 오늘 변호인을 통해서 충분히 그 징계 사유나 여러 개 듣고 그리고 나서 나 방어권을 위해서 오늘 그 징계위원회에서 뭐를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걸 다 들었으니까 오늘 결론 내리지 말고 나한테 시간을 줘라. 그래서 오늘 정당하게 그렇게 자기 방어권을 보장할 시간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윤 총장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법무부에서도 거기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이 징계위원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전국 검사들이 전부 반대 서명을 하고 있는 입장에 누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검사위원회 확보를 위해서도 명단을 공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법무부 장관의 입장도 있을 텐데 서로 그런 거 다 잘 알면서 너무 힘겨루기가 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징계위의 구성입니다. 미리 보는 징계위 구성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누구누구로 징계위가 구성될지 함께 보시죠. 자, 현재 징계위 명단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 보도의 취재를 종합하여 저희가 미리 보는 징계위원을 구성해 봤습니다. 윤 총장 징계위, 일단은 조금 전 박수현 전 대변인이 언급했던 검사위원 2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부위원이고요. 장관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위원 2명. 과연 누가 검사위원 2명으로 저 자리에 앉을지 가운데 궁금해지고요. 이용구 차관은 당연직 위원이고 본인이 징계위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라고 밝혔던 만큼 일종의 디폴트 값입니다. 이용구 차관 출석하고 위원장은 원래 추미애 장관이어야 하는데 추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징계를 주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A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아마 위원장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변수는 징계위원 중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위원, 밑에 아래쪽에 앉은 3명의 사람 중에 가운데 비대학 교수가 최근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새 위원으로 아마 위촉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비대학 교수가 왜 사임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언론 등의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기자, 징계위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앞두고 외부 대학 교수, 징계위원 한 명이 최근에 나 못하겠다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언론 보도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다 이렇게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론의 취재에 따르면 그런 겁니다. 지금 일단 외부 인사 3명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변호사, 그다음에 대학 교수 등등을 3명을 위촉하는데 한 이제 대학 교수가 처음에는 이제 징계위원을 수용했다가 지금 사임을 하는 바람에 부랴부랴 지금 다른 사람을 선임했다, 위촉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고 아마도 최근에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 그리고 직무 배제 당시에 법학교수 협의회에서 회장, 그러니까 전체 명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직무 배제가 부당하다 이런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지적한 건 거기서도 역시 이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자체는 어쨌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아마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본인 개개인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법학교수 전체의 명의로 나왔던 성명 이런 것들이 아마 그 B 교수가 지금 저희가 그래프에 소개했던 교수에게 상당한 부담감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의 징계위원회라는 건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이죠. 뭐 역대 헌정사상 처음 있는 검찰총장 징계이기 때문에 아마 역사에 남을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다음에 그 진행 절차 하나하나가 정부의 역사에 남을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뭐 많은 사람들이 좀 부담을 느끼면서 저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징계회가 열리고 징계가 시작되면 어떤 사람들이 징계위원으로 출석을 했는지도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될 겁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징계위원 말고도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이 출석할지 여부도 큰 관심입니다. 증인만 7명입니다. 윤 측 신청 증인만 7명, 참석 여부 주모. 정익진 변호사님,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증인 신청 여부에 대해서 공개를 안 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이성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그리고 정진웅 형사부장, 뉴욕 법무부 감찰관 등등인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야 뭐 전 국민이 다 잘 알고 한동수 감찰부장은 최근에 조남관 차장이 오히려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한 어떤 수사라든지 감찰을 지금 지시한 대상자고요. 정진웅 전 형사 1부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기소를 당한 사람입니다. 또 뉴욕 법무부 감찰관 같은 경우는 이른바 법무부에서 감찰 패싱을 당한 인물로서 박은정 감찰 담당관과 최근에 마찰을 빚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이 증인 7명. 자, 어떤 의도일까요? 일단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경우에 있어서 증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기피하고 관련이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기피 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징계 절차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러면 기피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성윤 예컨대 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갖다 했다. 그러면 이성윤 검사장은 징계위원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일단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윤 총장 측에서는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대개 이제 판사 그 사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5가지 사유들도 이 그 윤 총장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오히려 그 방어를 갖다가 하면서 징계 청구 전체가 이게 무리한 것이고 부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다 지금 그 신청한 증인들이 그 사안들하고 관련이 아주 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유역감찰관에 대해서는 좀 그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유역감찰관은 징계위원회의 사전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감찰위원회에 나와가지고 기사에 보면 언론에 보면 1시간 반 동안 이 징계가 잘못됐다.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내가 장관께 이걸 하지 않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유역감찰관은 이번에 그 징계위원회에도 나와가지고 뭐 상세하게 그 이야기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자, 이런 증인들이 과연 출석할지, 누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할지는 법무부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징계위가 열리는 법무부 입구에 나가 있습니다. 이 시각 법무부 입구 모습 한번 보시죠. 자, 이분들은 징계위원이 아닙니다. 취재원들이고요. 저희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의 전원에 따르면 많은 취재진들이 있는데 이용구 차관, 그러니까 오늘 당연직으로 징계위에 출석하는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6시 이전에 굉장히 일찍 출근을 했다라는 소식을 지금 전원으로 알려왔습니다. 현재까지 징계위원이나 증인으로 보이는 분들이 법무부의 모습을 드러낸 사례는 아직 없고요. 추미애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현재는 법무부에 출근을 해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법무부 현장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는 날이니만큼 잠시 후에 이 윤 총장의 징계위와 관련된 생생한 소식들, 현장의 모습들, 그리고 징계위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잠시 후에 상세하게 하나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윤 총장 징계 소식에 앞서서 몇 가지 중요한 소식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폭주여, 무기력 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당의 입법 폭주다 라는 몇몇 조간신문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제 3법, 5.18 특별법, 노조법 등 정치, 경제, 사회 틀을 바꿀 핵심 법안 15건, 여권, 시민단체 수건이 적극 반영됐다. 그런데 야당 합의 없이 결합 처리된 것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의원 한 명만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국회인 국회의원인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모습이신지 하는 의문을 늘 가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이렇게 얽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파들로부터 나온다. 처장이 말랑말랑한 사람 하나 앉혀놓고 차장 시킨 대로 할 사람 딱 갖다 놓을 겁니다. 전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 배제하면 형사사법정의가 바로 씁니까? 야당의 반발이었습니다. 정의당도 논평을 냈는데요. 대통령의 뒤통수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정의당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검찰과의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느라 사리 분별을 잃은 탓에 재벌개혁의 원칙을 뒤통수 친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내리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 어제 그 기만과 간교함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야당과 정의당 등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기자, 어제 주요 법안, 특히 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여당이 야당의 협조나 야당의 반발을 무시한 채 여당이 독자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죠? 그렇죠. 조금 전에 정의당에서 저 얘기한 건 굉장히 의미가 전 굉장히 깊다. 그냥 한국 정치사에 두고두고 남을 사건처럼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 얘기를 좀 소개해드리면 뭐냐면 정무위에서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담합을 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기업이 횡포를 하거나 이런 불공정해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만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전속고발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폐지하자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왜냐하면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정거래가 고발하지 않으면 기업 봐주기가 된다. 따라서 소액 주주라든지 시민단체가 고발해도 수사할 수 있게 하자. 이제 이런 게 전속고발권 폐지의 중요한 핵심 사항인데 그걸 가지고 그제죠 정무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고 그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정의당 1명까지 포함해서 여당 3명, 정의당 4명이 찬성을 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정무위 전체회의에 올렸는데 정무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갑자기 여당이 수정안을 냅니다. 다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서 그걸 통과시킨 겁니다. 아니 정의당과 폐지하기로 다 합의하고 안건조정위를 통과시켰는데 정작 정무위에 들어가니까 다시 뒤집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안건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상 여야가 강제적으로 타협을 하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거기서 합의를 했으면 당연히 전체회의에서 따르는 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국회법의 취지, 법적 정신과 딱 맞는 걸 텐데 그걸 뒤집었는데 그 명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전속고발권을 없애서 누구나 고발을 해도 검찰이 수사하게 하면 지금 검찰 개혁의 대의, 다시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쪽으로 지금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검찰의 힘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여당이 당연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그 주장을 하면서 폐지하는 쪽에 합의를 하지 말아야죠. 그게 자꾸 정상적인 건데 안건조정이라는 어떤 타협을 강제하는 기구에서는 고발을 폐지하는 쪽으로 합의를 하고 다시 전체에 수정안을 내서 유지하는 쪽으로 통과시킨다 그러면 이건 좀 심하게 하면 소수 야당의 뒤통수를 친 거죠. 그야말로 논평한 것처럼 어쩌면 사기를 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 행위인데 아니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우린 거기 합의를 못하겠다 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모든 절차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다 볼 수 있는데 절차를 눈가림으로 넘기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야당 입장은 굉장히 지금 뭔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이 여당이 원하는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여당의 항변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위원의 발언입니다. 야당 탓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습상정이나 토론을 무시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에 국민의힘 이 의원들이 이 집단적으로 고성을 외치는 바람에 토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 방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절차 위반입니다.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원이 뭔지도 얘기 안 했잖아요. 속보하지 마시고. 어제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의원님들께서는 이 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에 단 한자 한 획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입니다. 정의당이 뒤통수를 쳤다라고까지 반발하는 상황에서 법을 가장 지켜야 할 법 정신이 가장 중요한 법사위의 윤호중 위원장은 여당이 단 한자 한 획도 법을 어긴 바 없다라고 항변을 하며 야당 탓을 했는데요. 박정현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있었던 법사위원의 모습, 그다음에 어제 있었던 본회의 모습, 저는 어제 그제 있었던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이렇게 훼손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저희가 화면에서 보인 것처럼 법사위원장은,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상원이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은 그냥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야당 의원들의 토론이나 의견 제시를 완전히 무시한 채 저렇게 강압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대통령의 뒤통수, 간교, 기만까지 정의당이 논평을 할 정도로 정무위에서는 기만적인 술수를 쓰면서 안전조정회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는 뭐가 이렇게 급해서 왜 이렇게 급히 국회에서 모든 안건들을 처리하려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처리될 국회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공수처법, 대한민국 국가 권력기관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고요. 남북 문제, 그 다음에 대북 수사권까지 조정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렇게 뚝딱뚝딱 해치우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기들 지지하는 열혈 지지층만 데리고 가면 대한민국 이렇게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180석의 오만이라고밖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더불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야당의 모습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것 외에는 더 이상 저항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 또 한번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힘이 민주주의를 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마지막 간곡하게 호소를 좀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박순준 대변인. 예. 하여튼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전속 고발권 폐지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소위 이제 법안심사 소위에 해당하는 우리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견과 전체위원회 의견이 바뀐 것은 역사적인 부끄러움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그만큼 또 고민이 깊었던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또 필요했다 이렇게 보는데 차라리 그러면 안건심사위원회부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일관되게 갔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러나 그 과정을 좀 아까 이재명 기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전속고발권이 폐지가 되면 검찰에 무조건 다 수사 의뢰를 하고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이 세지는 그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이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와중인데요. 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에 수사되고 압수수색을 받는 자체로도 기업의 활동이 너무나 위축이 될 건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경찰에 마저도 이제 수사권이 함께 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소수의 검찰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진 다수의 경찰 수사도 감당해야 되고 이 고소고발이 굉장히 남발하게 되면 이 기업의 위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또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 실제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업 측의 늘 요청이었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뭐 하루 이틀 그 사이에 앓은 것이 아니라 앓은 것인데 알았다면 처음부터 방향을 잘 정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고민도 있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박정하 대변인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어떤 과정의 잘못에 대한 민주당의 잘못은 충분하게 질타하고 나무라질 수 있지만 이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본질적 입장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저희가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아마 입장을 같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여튼 그런 측면도 있고 하여튼 무조건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부끄러움이다라는 데 동의합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의 민주당을 향한 어떤 돌직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정의당이 문제 삼은 건 한 장면이 더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정의당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라는 의혹을 정의당에서 제기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의당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에게 전화를 그제 걸어서 법사위 관련해서 정의당이 낸 논평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부분간 김남국 의원이 항의를 했다라며 조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낙태죄 폐지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정의당이 하는 것은 일체 돕지 않겠다라고 갑질을 했다라며 정의당이 주장을 했습니다. 정의당에선 김남국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남국 의원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의당이 하는 거는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명백한 갑질이자 협박으로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또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비롯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남국 의원과 정의당이 충돌하는 모양새인데요. 갑질을 했다라는 정의당의 주장. 김남국 의원이 전화로 도대체 어떤 논평을 수정하라고 한 걸까요? 김남국 의원이 수정을 요구했다라는 정의당의 논평은 김남국 의원의 발언에 관한 논평이었습니다. 그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낙태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 사회가 여성만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사실 이 문제는 남성이 함께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고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발의된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이요. 저는 20, 30대 남성들도 낙태죄가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주류의 그 시각이나 평가일까요? 네네. 지금 들으셨던 공청회 가운데의 김남국 의원의 이 발언을 정의당이 문제 삼으면서 논평을 냈습니다. 그 논평을 김남국 의원이 수정하라라고 전화를 했다라는 게 정의당의 설명입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여성들의 반대 의견은 잘 알겠으나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등 어이없는 말들을 일삼고 여성들의 삶을 짓밟았던 공청회에서의 망언들을 굳이 다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갑질을 했다라며 사과하라라는 정의당의 입장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정의당의 적반하장이다. 라며 정의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진지 모르겠다라고 하며 오히려 정의당 측에게 사과를 강하게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정혁신 변호사님, 일단 김남국 의원이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에게 전화를 해서 입장을 고치지 않으면 정의당이 하는 것은 돕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정의당이 현재 밝히고 있는 건데 이게 갑질이냐 아니냐가 논란일 것 같아요. 일단 전 세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기, 주체, 객체. 시기적으로 예컨대 작년 이맘때쯤이었다면 그러면 과연 여당 의원이 정의당에게 저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까? 지금 180석을 갖다 얻었으니까 이제는 정의당 도움 필요 없다.
이런 생각들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 180석이 딱 됐을 때 이낙연 대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부터 진짜로 겸손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상대. 정의당은 그 보수야당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진보적인 입장, 오히려 더 진보적인 입장이 이제 정의당인데 그런 정의당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대접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체가 김남국 그 의원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정의당이 하는 것은 앞으로 일체로 돕지 않겠다. 만약에 이게 당론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뭐 당대표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저런 식으로 그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 마땅치 않고 부적절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회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열립니다. 이제 곧 징계위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백신 문제인데 조금 전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도 700명을 육박하는 숫자가 발표됐습니다. 어제 저희도 보도해드렸듯이 우리 정부가 확보해놨다라는 그 백신이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 분만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백신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백신 4,400만 명분은 우리 국민의 집단 면역에 충분한 양입니다. 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백신 물량을 추가 확보하여 여유분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논란이 제기된 이유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내에서 연내 승인이 불투명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더욱더 불거졌습니다. 어찌 보면 현재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확보해놓은 유일한 백신인데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보건당국에 숨기는 바람에 FDA 불신에 사서 내년 1월까지 승인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있었고요. 정부는 이에 대해서 생산 차질은 문제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효능 논란 이어 공급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 공장에 문제 생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보급 지연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손영래 반장은 초동 물량 들어오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우선적으로 돌릴 계획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 다양하게 백신을 구매했어야 했다. 정부의 늑장 구매로 팬데믹 종식이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자, 박정환 대변인,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현재로선 유일하게 확실한 1000만 명분의 우리의 확보 백신인데 지금 미국 측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파이자, 모더나 뭐 이런 백신들이 있고 이미 2, 3일 전에 영국에서는 이미 접종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접종이 시작되던 날 정부 당국에서 우리가 4,400만 병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곰곰이 따져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받기로 한 1,000만 명 도수 외에는 사실은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은 거를 그냥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아직은 임상 실험 결과 효능을 확실히 할 수가 없는 그런 백신이에요. 그런 백신을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개발됐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회사인데 전 세계에 있는 생산 기지를 놓고 그 계약을 우리나라에서 일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여태껏 굉장히 안이하게 질병당국이 너무 그냥 왔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서는 무슨 터널의 끝이 보인다 뭐 말씀하시고 곧 뭐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거다 얘기를 하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만은 과연 대통령의 얘기마저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건지 그저께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한 것과 어제 대통령의 말씀과 왜 이렇게 또 다른 건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황할 수밖에 없고요.
여태껏 1년 가까이 오면서 과연 K방역 자랑해 왔습니다만 뭐 해왔는지 실체가 뭐였는지 좀 따져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제 영국에 그 91살 된 마거리 커린입니까? 그 이름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처음에 백신을 맞는 모습을 감동스럽게 봤고요. 그리고 영국은 그것을 인류의 역습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V-Day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치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 그 했던 닐 암스트롱이 했던 뭐 그런 느낌으로 봤거든요. 그렇게 세계가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나 이 초유의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에 대비해서 굉장히 급하게 백신들을 모든 회사가 다 급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모더나, 얀센 이렇게 이 백신들을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하듯이 이렇게 다양한 회사 거를 구매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7개 회사의 그 백신을 구매한 나라들이 가장 많아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4개 회사를 위험 분산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효능은 예를 들어서 임상시험 단계에 입증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백신을 접종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는 겁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분산해서 구입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만 선입금하고 계약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머지도 계약에 준하는 그런 단계에 다 와 있다고 정부가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위험을 분산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계 모든 나라 우리만 아스트라제네카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뭐 가격이나 사용의 용이성 때문에 이 회사 거를 가장 많이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언론에 좀 한 말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독감 백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독감 맞아서 사망자, 연관성이 밝혀진 것이 없는데도 그 당시에 그런 많은 불안감들을 조성해서 국민들이 독감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그 비싸게 구입해놓은 독감 백신을 폐기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때에는 그런 걱정과 염려도 좋지만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국민께 불안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정부가 늑장 대응했다고 하지만 정부는 이미 백신 구매 TF를 6월부터 가동해서 모든 조치를 다 해왔습니다. 어떤 정부가 그렇게 대응을 어리숙하게 하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조치나 노력은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부나 다 똑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소식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본격적인 윤 총장의 징계위와 관련된 소식 지금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윤과 추, 과연 누가 웃게 될까? 누가 승리하게 될까? 더 나아가 누가 다치게 될까? 추위의 관심사입니다. 이제 잠시 후 30분도 남지 않았는데요. 23분 뒤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미 법사위에 출근을 한 상황이고 현재 취재기자의 전화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몇몇이 속속 법무부 청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밝혔던 징계 사유 6가지를 크게 이번 징계위에서 공방을 벌일 겁니다. 이 징계 사유가 과연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징계할 만한 사유가 됐냐를 두고 윤 총장 측과 추미애 장관 측이 정면으로 오늘 징계위에서 공방을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앞선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하면서 징계 사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이와 같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추 장관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징계 사유 6건이 과연 오늘 징계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윤 총장 측은 하나하나 이 사유에 대해서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뜨거웠던 것이 바로 판사를 사찰했느냐 안 했느냐
라는 사유였습니다. 이것도 논박이 치열합니다. 잠시 후에 하나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오늘 새롭게 나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징계위, 즉 직무 배제를 추미애 장관이 결정하기 전에 1시간 반 동안 뉴욕 감찰관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 언론 보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이 뉴욕 법무부 감찰관을 윤 총장 측은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무려 1시간 반 동안 패싱을 당한 뉴욕 감찰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이러면 안 된다,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뉴욕 법무부 감찰관이 지난 1일 감찰위에서 진술한 내용을 동아일보가 취재한 건데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석열 직무배제 발표 4시간 전, 자 그때 장면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러분이 저와 함께 돌아간 그 장면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하기 4시간 전입니다. 긴급히 회의를 주재했다. 함께 보시죠. 그 회의에는 뉴욕 법무부 감찰관이 출석을 했다. 거기서 1시간 반 동안 장관님의 정무적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률적으로 몇 가지 의문이 있다라며 1시간 반 동안 추 장관의 면전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게 오늘 동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뉴욕 법무부 감찰관은 오늘 윤 총장 측 증인으로 참석해서 그간의 과정을 징계위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한 바 있습니다. 정혁주 변호사님, 네. 뉴욕 감찰관이 무려 1시간 반 동안 상급자인 추 장관의 면전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장면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마침 이 뉴욕 감찰관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다. 자, 우리도 그때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만약에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자, 무슨 근거를 대면서 도대체 1시간 반 동안 90분 동안 뉴욕 감찰관이 성토를 했을까요? 그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특별 변호인이라면, 윤 총장의 특별 변호인이라면 3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변호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께서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했는데 그 방어권이 뭐 일단은 그 명단도 그 징계위원회 명단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구체적인 그 징계 사유에 대해서 복사나 열람이 그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내용이 틀렸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 6가지 뭐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제가 봤을 때 3가지가 아주 핵심이거든요. 첫 번째는 이전에 열렸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징계 청구 사유 같은 것들이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았고 소명이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지금 뉴욕 법무부 감찰관도 이게 정무적 판단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담당을 했던 이정화 검사도 이게 그 범죄가 되는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선례를 갖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네. 지난 10년 동안에 검사가 이렇게 징계를 받은 게 총 88명이에요. 그중에 이제 해임은 9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해임 사유가 어떤 사유나 첫 번째 뇌물 받았을 때 그러니까 금품 수수했을 때, 두 번째로는 그 성범죄가 있었을 때, 검사가 뭐 아래 이제 후배나 아니면 밑에 있는 수사관들이나 성범죄를 했을 때,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김홍영 검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아랫사람들 폭행해가지고 아주 큰 일을 갖다 벌였을 때, 이러한 경우에만 해임이 됐지, 다른 경우에는 해임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선례 같은 것들을 갖다 잘 종합해가지고 저 같으면 그렇게 변론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장면은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겠다라고 밝히기 4시간 전에 회의가 있었다. 그 장면입니다. 90분간 뉴욕 감찰관이 추 장관에게 항의를 했다, 이의 제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 뉴욕 감찰관은 앞서 감찰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했던 박은정 검사와 공방을 벌이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내가 상관인데 나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하자 박은정 검사가 장관님의 지시로 뉴욕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도 전해지고 있던 그 인물인데요.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이의 제기했었다. 그리고 오늘 징계위에 증인으로서 출석을 하겠다. 절차적 정당성을 이 징계위가 갖추지 못했다. 라는 것을 뉴욕
감찰관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윤 총장 측에서 증인 신청한 6명, 뭐 7명이 될지 몇 명이 될지는 또 봐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뉴욕 감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아마도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절차적 흠결이 있다. 그것이 1일 감찰위원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론이죠. 절차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게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테고, 그렇다 그러면 뉴욕 감찰관의 증언에 따라서 아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욕 감찰관이 지난 24일 날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4시간 뒤에 윤 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발표하기 전에 그때 처음으로 저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 전에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밑에 있는 직원들을 시켜서 윤 총장의 대면 조사를 하려고 시도할 때, 이럴 때도 이제 뉴욕 감찰은 몰랐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히 뭐 상관을 패싱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감찰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감찰 규정 자체가 감찰관의 지시에 따라서 감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감찰관 자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감찰이 이루어졌다는 건 기본적으로 규정 자체 위반이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지난 1일 날 있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뉴욕 감찰관은 내가 법무부 감찰관이지만 나도 지금까지 감찰 기록을 제대로 못 봤다, 이런 이제 취지의 증언을 합니다. 그것이 감찰위원회가 결정적으로 감찰에 이르는 과정, 징계 청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했던 것도 아마 뉴욕 감찰관의 그런 증언 때문일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고, 그런 점에서 잠시 뒤에 열릴 징계위원회에서도 뉴욕 감찰관이 아마 그런 유사한 증언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징계위가 나중에 징계를 하는 과정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수현 전 대변인. 자, 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도 절차 밟아서 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박은정 검사가 뉴욕 패싱했다라는 의혹이 사실상 지금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서 법무부 측의 이에 대한 마땅한 해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시각은 그럴 거예요. 이 징계위원회를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 절차를 문제 삼아가지고 징계위원회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것이 법무부의 시각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절차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징계위원회가 무산될까? 그거는 저는 윤석열 총장 측의 전략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해임, 면직 등 중징계를 당했어요. 그럴 때 그 이후에 저는 윤석열 총장 이런 과정들의 불법 위법을 가지고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이냐 불법이냐 적법이냐 이거를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국가공무원 법령상 그 주어진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서 했느냐 안에서 했느냐의 공무원의 태도를 따지는 단순한 절차이지, 이것이 형사소송법상 윤석열 총장이 직권 남용을 해서 판사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했고 보고받고 반부패 강력부 했느냐, 이 직권 남용의 문제는 형사소송법이 문제예요. 이 국가공무원법을 따지는 징계위원회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추미애 장관이라면 지금 모든 관심이 판사 문건에 관심이 다가 있을 거예요. 윤석열 총장 측도 그렇고요. 그럴 때 이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지금 다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 판사 사찰 말고? 예. 예를 들면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 지금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관심도 안 갖잖아요. 근데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다른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증인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박수현 전 대변인 잠시 후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변호인이 도착했습니다. 이야기 듣고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부정하다는 점에 대해서 징계위원들께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증인 신청하신 분들은 다 오신다는 연락을 받으신 건가요? 글쎄요, 먼저 미리 증인했던 3명은 아마 올 거고요. 추가로 증인 신청한 분들은 저희가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아마 준비되거나 오늘 결정되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법무부가 명단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는데요. 오늘까지도 별다른 입장 변경이 없는 건가요? 네, 저희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 받은 상태에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감찰 기록 부분은 다 검토가 되신 거예요? 교부받은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핵심적인 부분이 교부되지 않아서 불어돼서 그 부분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건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징계 혐의에 대해서 윤 총장에 대해서 좀 불리한 진술했다거나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증거들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징계위 절차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징계 절차의 공정성 문제가 좀 불거지는데 변호인 입장에서 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징계위 절차.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위원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특별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번 징계위의 부당성과 관련돼서 하실 말씀이 없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남기고 지금 징계위 출석을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10분 뒤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시작이 되는데요. 앞서서 박수현 전 대변인이 언급했듯이 징계 논의하기 전에 이 사전 절차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구체적인 징계를 논의하는 본 징계위 절차 이전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현장에서 징계위원 누구를 윤 총장 측은 현장에서 징계위 회의실 문 열고 들어가서 소위 알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자리에서 보고 이 사람은 징계위원으로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기피한다라는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자, 요 논점을 앞두고 법무부는 누가 징계위원인지 밝히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오전 시간을 전부 소요할 가능성이 꽤 큽니다. 저 사람이 징계위원이면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공방을 법무부 측과 총장 측이 주고받을 겁니다. 예컨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일단 제일 먼저 들어가자마자 앞에 앉아있을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하고 그리고 검사 2명으로 법무부 장관이 누구를 징계위원회에 앉혔을지도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딱 보고 기피 신청할지 말지를 판단하고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이걸 왜 기피 신청하느냐라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고요. 자,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줄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두 번째,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이 참석하느냐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성윤 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 소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된 증인들이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윤, 한동수, 정진웅 특히 이 세 사람은 현재 법무부에서 저희 취재진에게 목격되지 않았다. 즉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 자, 세 번째 변수. 윤 총장 측이 오늘 현장에서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할 방침. 징계위 전에 치열한 공방이 예고될 상황입니다. 박정환 전 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좀 지금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사실은 넘어가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안심의 이전에 일단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 들어가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심의 자료 핵심적인 부분 아직 못 받았다라는 얘기하니까 그것도 챙겨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 징계위원들이 있는데 기피 신청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논의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청한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서 논의해야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돼서 오늘은 크게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난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풀 기자가 우리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 들어갈 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좀 물어봤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절차의 문제보다는 내용 자체의 문제가 더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굴러가는 절차에만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까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유역 감찰관은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소위 말하는 그 6가지 징계 사유를 댔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장관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 시간으로 우리가 돌아보면은 박은정 감찰관의 부하 직원인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감찰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여러 가지 감찰 사실을 진행을 했었고 그 건에 대해서 또 이정화 검사는 아니다. 이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많다라는 양심선언까지도 있었잖아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저는 오늘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징계위 앞서 얘기했던 넘어야 될 산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오늘 완성된 심의는 못하고 또 추가 신문 기일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징계위는 이 절차적으로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도 논란이 있고 그 내용적으로도 추 장관이 밝혔던 징계위의 사안과 관련된 내용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징계위입니다. 자, 이제 5분 뒤면 징계위가 시작이 됩니다. 그 결과가 오늘 날짜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대선주자 지지율입니다. 거두절미. 바로 보시죠.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한길리서치의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8.2%, 이재명 21.3%, 이낙연 18%. 그러니까 여권의 지금까지 잠룡 1위였던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크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징계위가 가열될수록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럼 리얼미터의 결과는 어떨까요?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8%, 이재명, 이낙연 20.2, 20.2 동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윤 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와 관련된 여론조사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 총장을 징계해야 한다. 아니다. 반대한다. 54%. 징계해야 한다는 37.6%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기자, 자, 이 같은 세 가지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양한 의미들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여론조사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주목받았던 이유가 윤석열 총장이 처음으로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1등을 한 거죠.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였으니까 6.2%가 넘어가면 이제 1등인 건데 제가 아까 봤을 때 6.9% 정도 했었죠.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넘어섰는데 뭐 크게 앞섰다기보다는 일단 오차 범위 밖에서도 1등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아직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건데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윤석열 총장이 사실 최근에 또 메시지가 없죠. 그야말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징계 전국 징계 국면 속에 있는 거죠. 오늘 징계가 열리고 또 어떤 결론이 날지 오늘 날지 아니 내일 날지 모르겠지만 이 국면이 계속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원래 지난주에 저희가 운명의 3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지난주 수요일 날 징계가 예정돼 있었다가 지금 또 미뤄진 건데 또 징계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계속 징계위가 가는 이르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가 조금 살펴봤지만 과연 내용이 합당하냐.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직무에 배제할 정도로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위에 청구할 정도의 사안이 되느냐. 이런 논란 속이 이제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법성의 논란, 그리고 그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이런 것도 제기되면서 오히려 윤석열 총장 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현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속에서 너무 윤 총장 개인을 밀어내는데 너무 초점을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커졌고,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반대, 현 정부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반작용들이 지금 윤석열 총장 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또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여론조사는 또 한 번 출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추미애 장관 측으로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위에 세우는 것까지는 성공을 한 셈입니다. 그러나 물론 징계위의 징계 결과로 윤 총장을 해임하거나 징계할 수 있느냐라는 건 다른 여부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징계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한 가지 변수가 윤 총장 측이 이번 징계위와 관련돼서 헌재에 무언가를 요청해 놨다라는 겁니다. 헌재 쪽 소식은 있을까요? 살펴보시죠. 일단 징계위 전에 헌재가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낸 헌재 가처분 신청, 징계위 이후에 결론 날 방침. 헌재 가처분 신청 내용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지정토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 위헌 여부를 가릴 때까지 해당 조항 효력을 정지해달라. 어제 오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징계위 후에 헌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의미고 자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법 중에 제일 무거운 법이 헌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헌법소원 같은 것들은 다른 사건들하고 틀리게 그 법 규정 자체의 위헌 여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오랫동안 이것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그 당사자가
일국의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원 재판부로 회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윤 총장도 징계위 이전에 헌재에서 결론이 날 것을 하나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든 자기의 뭐 여러 가지 그 정무적이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이걸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헌재 결론은 몇 달 뒤에나, 빨라도 몇 달 뒤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징계와 관련돼서 이른바 윤 총장이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도 연관이 돼 있는 내용인데 하나 논란이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장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 측에게 기일을 통보하는 등 사실상 징계위원장이 해야 할 일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왔다라는 논란, 이른바 추 장관의 위법 논란도 이번 징계위에 앞서서 일었습니다. 어떤 논란인지 함께 보시죠. 추 명의의 기일 통보 위법 논란, 지난 7일 법무부가 11일 오전 10시 30분 징계위 개최한다라고 윤 총장 측에게 통보를 했는데 징계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이 날짜를 통보한 것은 위법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이 혐의자에 대한 기일을 정해서 출석을 명령토록 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비유하자면 법원에서 판사가 피의자 등에게 재판 기일 등을 정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소위 검사가 이거를 판사 역할까지 다 했다. 라는 비유도 한 조간신문에서는 제기한 바 있더군요. 법무부에선 징계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지 직무대리 지정 전까지는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손발 놓고 있느냐. 라고 반발했습니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추 장관 명의의 기일 통보도 위법이다. 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저희가 늘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여러 군데서 뭐 거칠고 그냥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이제부터는 징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내용들에 언론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언론이 또 서로 양측이 제기했던 이런 절차의 과정에서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법 위반인 것은 위반인 대로, 형사소송의 위반인 데는 위반인 대로 나중에 다 가려져서 채로 쳐서 다 분리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피곤하신 이유는 둘 사이의 싸움도 피곤하지만 내용이 워낙 많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이제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서로 다 실수도 하고 뭐 있는데 바로 잡을 거 바로 잡고 책임질 거 책임지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제가 추미애 장관의 입장이라면 개인적으로 판사 문건 이거보다는 다른 곳에 공격 포인트를 맞출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언론사 사주 만남 말씀드렸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우연히 오픈된 공간에서 만났을 뿐이다. 이게 윤석열 총장의 주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을 거예요. 약속을 해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조금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정말로요. 그래서 저 같으면 개인적 견해입니다. 저는 개인적 견해인데 아마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성동격서 이 방법으로 다른 징계 사유에 를 증명하는 데 집중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윤석열 총장도 절차 문제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 말고 기왕이 열리는데 전반적으로 자기 양심이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무엇을 방어해야 될지를 자기 양심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기 양심이 이거 방어해야 돼라고 시키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시 33분 28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29초, 30초, 31초, 32초. 시간상으로는 지금 징계위가 개회가 됐어야 할 시간이고요. 시간상으로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을 확인했어야 할 시간이고요. 시간상으로는 윤 총장 측이 지금 확인된 징계위원 등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해야 할지 결심이 섰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간상으로는 말입니다. 내용적인 측면, 오늘 징계위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을 텐데 크게 쟁점은 6가지입니다. 1. 판사 사찰 의혹. 박수현 전 대변인은 성동격서 작전을 추 장관이 들고 왔을 거다. 윤 총장의 반박은 공소 유지 위한 업무용 참고 자료였다. 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 2번째. 정치 참여 시사로 중립성 훼손. 국민께 봉사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했지 정치하겠다고 한 적 없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3번째.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 회동.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예컨대 이쪽을 치고 나가야 한다라고도 전망해 주셨는데 윤 총장의 반박은 당시 문무일 총장에게 회동 사실 보고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문제 안 되지 않았느냐라고 반박하고 있다. 네 번째, 한동훈 항명수 사건 감찰 방해 의혹. 한동훈 사건 감찰보다 더 강력한 진상조사를 내가 지시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본래 인권부 소관이다. 인권부 인력 부족해 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낸 것이다. 이게 어떻게 방해냐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 다섯 번째, 대면 감찰 조사 불응, 협조 의무 위반, 절차 따라 응하겠다 했지만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대면 조사와 장소 협조를 요구하지 않았냐라고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내용적으로 따져볼 게 많은데 건건이 반박이 재반박, 건건이 시비가 붙고 있는 상황. 그냥 뭐 건건이 이야기할 것도 없이요.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그 법무부의 징계 사유라고 하는 것이 조금 궁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정혁진 변호사님의 네, 개인적 견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윤 총장 측은 중징계를 그냥 감수할 각오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면서 중징계라면 면직이나 해임을 말합니까? 해임, 면직, 정직, 감봉까지 중징계인데 뭐 감봉이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직까지는 이제 각오하고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총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예컨대 정직 6개월, 7개월이 나오면 사실상 해임이죠. 정직이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윤 총장 측에서 포커스는 그 중징계에 대해서 직무 집행, 집행 정지, 그러니까 법원, 행정법원에 대한 집행 정지에 포커스를 맞춰 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뭐 그 법무부 장관이 뭐 그 절차를 갖다 위반했다, 그다음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 제기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집행 정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른바 다음 스텝을 양측은 이미 염두에 두고 현 징계위를 임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견해였는데요. 추미애 장관 측은 오늘 이 징계위를 앞두고 어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저희 기자들은 의도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카메라 앞에서 독서를 했다고 봤습니다. 추 장관이 책을 떡하니 펴놨는데, 자, 이쯤 되면 찍으라고 펴놓았다라는 조간신문들의 해석이 많습니다. 추 장관이 독서 삼매경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내가 이 부분을 읽고 있다라는 모습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었고요. 펜을 들고 밑줄을 치고 메모를 하는 모습도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물론 추 장관이 실제로 책을 열심히 읽던 중에 저희 취재 카메라가 포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지만 관례상 제가 10년차 기자를 넘어섰는데 이쯤 되면 이건 의도적으로 노출했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책이 무슨 책일까가 그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책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저자 이현주 변호사. 2001년부터 1년간 검사 근무. 내용은 윤 총장은 알아주는 조직론자. 검찰 권력 나누고 쪼개고 하면 대통령도 집으로 보내실 뿐. 총장과 검찰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책을 추 장관이 보란 듯이 읽었다라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페북에 이 책에 대한 감상문까지 올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추미애 장관의 어떤 정치적 행위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 장관의 입장을 충실하게 보도한다는 차원에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검사들에게 국민을 배신하는 대가는 크지 않으나 조직을 배신하는 대가는 크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중 비추쳤던 게 이 부분인가요? 공수처,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는 공수처라고 했습니다. 박정호 전 대변인, 추 장관의 이 같은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 붙이고 싶지도 않아요. 대한민국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1년 동안 수사팀 해체하고 총장 속아내려고 1년 내내 대한민국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다 겨우 국회에 와서 책 남들 보라고 이렇게 펼쳐놓고 책벌 주고 밑줄 긋고 하는 게 법무장관 할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두수는 당장 출소한다고 하고 있고, 앞서 우리 본 것처럼 백신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법무장관 온 나라를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대통령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뭐 논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박정호 전 대변인의 개인 견해였습니다. 징계위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는 사실도 저희가 취재로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징계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내일 김진애 도지구초에서 저희가 성실하게 취재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1로에서는요. 조금 전 시작된 징계위 따끈따끈한 소식 들고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